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로 새밑 국회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잠시 뒤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인재 영입 상황도 정리를 해보고 또 전주의 자부심이었던 얼굴 없는 천사 성금 도난 사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수처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가결을 자신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4+1 공조를 흔들며 내부 이탈표 극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볼썽 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도화의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복권됐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4만 8천여 건이 면제되고 166만 명에게 부과된 교통벌점도 모두 삭제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 한 차례만 위반했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일부 축소해 개편했습니다. 당초 모든 할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물러섰지만 내년부터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전주에서 거액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나타나서 성금을 놓고 갔지만 누군가에게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검거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밀양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으로는 두 번째로 강한 규모였습니다. 영남 대부분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주요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법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으로 민생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의 상당 부분을 국회 비판에 할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때문에 다른 법안들은 국회에서 뒤로 밀린 상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 내내 정쟁이 벌어지며 식물국회에 이어 동물국회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해도 민생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와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 지원을 일부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대상 확대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돼 지원할 수가 없고 여야 합의로 상정된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도 시급한 안건이라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 처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죠? 맞습니다. 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국민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요구가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도 국민의 응원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임을 절감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웠다고 돌아봤습니다. 또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새해를 맞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와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생중계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어서 국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차례 정회를 거쳤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시간쯤 뒤에는 이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고돼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1시 반에 속개한 청문회는 지금까지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초반부터 계속 쟁점이 된 주제는 역시 검찰 개혁입니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오늘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며 공수처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검찰의 기형적 인사를 바로잡을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물으며 검찰개혁 적임자 이미지를 부각했고요.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정권이 검찰과 맞서 싸우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한국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각보다 한 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선제적으로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던졌고 추 의원이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지만 한국당은 추가 질문이 없었거든요. 다만 오후 들어 법사위원장을 대리하던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수사와 관련해 지켜보자고 하면 되지 개입 없다는 식으로 하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한마디를 남겼을 뿐입니다. 네,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 정치권의 이 검찰개혁 공방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이 2시간 뒤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죠. 네, 오후 6시로 예정돼 있고요. 공수처 법안은 지난 회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는 곧바로 표결에 붙여집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들이 잠시 후 마지막으로 만나 막판 표 점검과 새로 나온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려면 148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요. 내부 이탈표를 고려하더라도 가결 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문제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지만 막판 변수는 새로 수정안을 낸 권은희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은희 안은 수사권은 공수처에 기소권은 검찰에 주고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인데 무기명 투표를 하면 당론과 달리 소신 투표하는 의원들이 많으리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입니다. 다만 YTN이 취재한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4+1 협의체의 공수처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선거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지역 정서와 여론 그리고 4+1 합의 정신에 따라 투표하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모를 이탈표 때문에 4+1 협의체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워낙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을 의식한 거겠죠? 자, 이번 본회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네, 지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당시에는 국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보다도 선거법 표결을 앞서 진행하면서 한국당이 의장석을 맡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는 회기 결정의 건을 붙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쪽에 일주일 정도 휴지기를 갖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연말 연시 국민 앞에 싸우는 국회를 계속 보여주는 데 대한 정치권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오늘 본회의는 공수처법 표결 이후에 남아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상정하지 않고 산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더 최근에 나온 권은희 의원 안을 먼저 표결하고 이후에 4+1 협의체가 낸 공수처법을 표결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네, 이번엔 금이 환영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FA 계약을 마친 류현진 선수가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의 귀국 현장 모습 보고 오시죠. 너무 좋고요. 네, 또 새로운 팀에 적응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선수들하고 힘 빨리 붙여가지고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론토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계약 규모로 보나 또 성적으로 보나
베이스의 역할을 좀 기대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론토에 대한 첫인상이 좀 들어보시죠. 일단은 뭐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경기마다 항상 이길 수 있는 경기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번에 토론토 계약하러 들어갔을 때 정말 엄청 저를 반겨줘가지고 팀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 계약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4년 8천만 불. 또 이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렇고. 일단 뭐 잘 된 것 같고 저도 만족할 만한 계약 기간이었고 자,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로 향합니다. 굉장한 격전지인데요. 또 어떻게 준비하는 예정입니까? 뭐 일단 제가 뭐 바꾸거나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지라고 공을 가지고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성공적인 시즌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에서의 향후 일정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또 계속해서 운동해서 꼭 만들 생각이고요. 게다가 운동 준비하면서 휴식 취한 다음에 네, 이제 기자분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지명타자제도 때문에 쉬어갈 타이밍이 좀 없어서 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 이번 비시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요? 아니 뭐 야구가 지명타자 한국에서 없을 때만 해도 뭐 크게 뭐 아무래도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크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토론토 계약하고 나서 염색을 새로 하셨다고. 네, 지금 또 살짝 빠졌는데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단 그래도 노란 것보다는 살짝 파란 계열이 이쁠 것 같아서 하고 왔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번호를 자기했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구단의 배려에 또 감사드리고 그 번호를 또 저도 가장 아끼는 번호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계약하기까지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아내의 내조도 있었을까요? 뭐 같이 항상 상의하고 그렇게 내일 재활동 행사는 원래 예정돼 있던 네, 아마 뭐 기간 들어오는 날짜 때문에 그렇게 살짝 고민하고 있었었고 그전에는 어느 정도 다 얘기하고 소감이 어때요? 어떤 소감이요? 종치는 소감이? 너무 특별할 것 같고 일단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잘 맞게끔 남자 선수는 찾으셨어요? 네? 남자 선수 저였습니다. 내년에 이제 플로리다에서 캠프를 소화하셔야 되잖아요. 새 환경에서 캠프를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하고 또 내년에 SK하고 기아가 플로리다에서 또 스프링 캠프를 진행하는데 함께 훈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일단 7년 동안 애리조나에서 캠프를 했었는데 뭐 그것도 처음 갔을 때도 적응했다시피 이번에도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 팀하고는 운동을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워낙 플로리다끼리도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캠프에는 언제쯤 출국할 예정이세요? 아직 날짜는 못 잡았어요. 토론토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LA처럼 편안하다. 좋던데요? 네, 좋고 뭐 살짝 춥긴 했지만 도시는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당구장이 홈런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모든 구장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콜로라도에서 던졌는데요. 내년에 혹시 내년에도 김용일 코치님하고 같이 좀 동행을 하는지 일단 뭐 지금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코치님도 또 가족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부터는 좀 살짝 어렵지 않을까. 1월달에 오키나와로 넘어가시는 거 정해졌나요? 아마 넘어가도 한 1월 초쯤에 넘어갔다가 한 2주 정도 운동하고 올 것 같아요.
사석에 들어서지 못하는데 홀가분하신 일이 좀 아쉬움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살짝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아쉬울 것 같긴 한데 뭐 내셔널 리그랑도 하기 때문에 그때 타석에 들 수 있으면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인 투수 타석 최고 금액을 계약을 하셨는데 계속 이제 한국인 최초 기록, 최고 기록을 세워나가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 자부심이 있어요? 뭐 책임감 뭐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끔 그래도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광현 선수도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맞대결 경기가 네, 등번호는 99번으로 하기로 했네요. 자, 류현진 선수 얘기는 조금 더 취재 기자가 요약을 할 겁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새해를 앞두고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을 발표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복권됐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가 누구일지 관심이 많았는데 주요 정치인들 가운데 또 누가 포함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김호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정치인들의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먼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권리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 전 지사는 강원지사 시절이던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공 전 의원도 18대 국회 때인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법무부는 중대부패범죄 사면을 제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가운데 두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내란 선동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제외됐습니다. 지난 2008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267명도 복권됐습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동중선거가 두 차례 치러지는 동안 출마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어떤 점이 고려가 됐습니까? 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을 마쳤는데요.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형 집행이 종료됐고 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밀양 송전탑 공사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참사, 사드 배치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해서도 특별 사면과 복권이 이뤄졌습니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 1,879명도 권리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종교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뇌물수수 등 이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형사범 2,980명 등 모두 5,174명이 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이 수감 중이라면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경되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새해를 맞아 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사면이 발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면서 지난 2010년에 10%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석기 전 의원은 선거사범 같은 일반적인 정치사범과는 성격이 달라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사면과 함께 내일 0시를 기해서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 같은 행정처분도 특별 감면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등 170만 명이 대상인데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모두 170만 9천여 명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인 운전자들이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166만 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됩니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4,900여 명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취소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에 있는 4만 3천여 명도 제재가 해제됩니다. 일부 면허 정지자나 취소 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자들은 교육을 이수한 뒤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음주운전은 한 번만 위반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 운전자 등은 모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벌점 삭제와 결격기간 해제 대상인지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민원 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전북 전주 시민들의 자부심이라고 하죠. 매년 이맘때 들려오는 뉴스, 얼굴 없는 천사. 올해도 어김없이 오긴 왔는데 누군가가 천사가 놓고 간 성금을 훔쳐가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조금 전에 용의자가 검거됐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 속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오점곤 기자. 네, 전주지국입니다. 네, 도난 뉴스 듣고 이러다가 얼굴 없는 천사가 얼굴 드러나게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행히도 검거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얼굴 없는 천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건 오늘 오전 10시 3분쯤이었다고 합니다. 전주 노송동의 동사무소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 희망나무 근처에 성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놓고 간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동사무소 직원이 천사가 말했던 곳으로 가봤더니 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요. 천사가 다시 확인 전화를 해왔습니다. 성금은 잘 찾았느냐는 확인 전화했는데 상자가 없다고 하자 희망나무 옆 대나무 근처에 상자를 놨다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가봤는데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10시 40분쯤에 동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이 같은 상황을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오 기자를 통해서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 순식간에 성금이 들어있는 상자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 누가 가져간 겁니까? 네, 조금 전에 용의자 2명, 이제 범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명이 잡혔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이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동사무소와 성금을 놓고 갔다는 희망나무를 한번 좀 다녀와 봤습니다. 대략 20여 미터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천사의 전화를 받고 바로 나갔기 때문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누군가 훔쳐갔다는 얘기인데요. 안타깝게도 성금이 사라진 희망나무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폐쇄회로 TV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있었고요. 주변에 수상한 차량이 며칠 전부터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얀색 SUV 차량 한 대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근처에 주차를 하고 있었고 특히 오늘 아침에는 그 차량이 흰색 종이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을 특정을 하고 일단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봤고요. 추적을 했고요. 조금 전에 용의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도 지역에서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는 30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충남 논산에 주소지가 돼 있어서 경찰이 유인을 해서 범행 여부를 추궁했는데 부인을 하다가 경찰서로 임의 동행 후에 추궁이 이어지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훔쳐간 성금도 일단 경찰이 회수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성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한 바로는 5만 원권 1,200장,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들어 있었고요. 가운데가 돼지저금통, 노란색 돼지저금통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글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지난해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소년, 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금 액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팍팍한 현실 속에서 그동안 얼굴 없는 천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소 짓고 또 세상의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얼굴 없는 천사 당사자가 오늘 이 성금 절도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참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요. 전주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해에도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5천여만 원이 든 상자를 놓고 사라진 바 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부터 이런 선행을 계속했는데요. 19년 동안입니다. 전체 기부액은 정확하게 6억 834만 66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듭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일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에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결국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줄이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오후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례 할인 제도란 말 그대로 특정한 용도나 대상의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깎아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번에 논의된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는 주택용 절전 할인과 전기차 충전 전력 할인 제도, 그리고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제도 세 가지인데 원칙대로 세 가지 제도 모두 폐지 또는 점진적 축소 후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먼저 지난해 288억 원의 비용이 들었던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는 예정대로 올해를 끝으로 폐지됩니다. 직전 두 해의 같은 달보다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줄인 가정에 10%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도입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올해에만 333억 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 역시 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내년 6월까지는 원래대로 유지되고 2년에 걸쳐 점차 할인 폭이 줄어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전기요금을 달마다 5.9% 할인해주는 제도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만 유지하고 사라질 예정입니다. 다만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285억 원을 투입해 직접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뭐가 많이 사라지는 건데 이번 할인 제도 폐지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도 6월까지 9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전 측이 각종 전기 할인 제도 폐지를 주장해온 배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할인 제도를 포함해서 현재 한전에서 운영 중인 전기 특례 할인은 모두 11가지에 달하고 할인 규모로 따지면 지난해 1조 1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축소 또는 폐지가 결정된 제도의 할인 규모는 500억 원이 넘습니다. 두 달 전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각종 할인으로 누더기가 됐다는 다소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할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를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 끝에 이번 개편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 내년 실질적인 전기요금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한전 측은 도입 취지나 할인 효과를 분석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할인 제도를 개편했다는 설명입니다. 최종 개편 방안은 정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논란으로 물의를 빚어왔던 CJ ENM이 공식 사과를 하고 그룹 X1과 아이즈원의 활동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 ENM 허민회 대표이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순위 조작을 통해 탈락한 피해 연습생이 확인되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피해 보상 논의에 나설 방침이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엠넷에 돌아온 이익과 향후 발생하는 이익까지 모두 300억 원 정도를 기금이나 펀드로 운용을 해 음악 산업과 K-팝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J ENM은 그러나 기소된 PD들을 비롯해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고 향후 책임 소재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새 및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새해 첫날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해넘이, 해돋이 관람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파 전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는 건데 한파특보도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북 일부 지역은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서 야외에서 마지막 해넘이를 계획하신다면 철저한 한파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철원과 파주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 영하 10도, 대구 영하 6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또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어 새해 첫날에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보려면 한파에 대비한 따뜻한 복장과 방한용품이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새해 첫 해돋이는 동쪽 지역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서쪽 지역은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밀양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일어나 영남 대부분 지역에서 심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추가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예, 규모 3.5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지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올해 한반도에선 총 88번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7위에 해당합니다. 내륙으로만 한정하면 세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고 우리나라 내륙으로 범위를 더 좁히면 지난 7월 규모 3.9의 상주 지진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지진은 자정을 조금 넘긴 오늘 0시 32분 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 3.5의 제법 강한 지진으로 경남과 경북 일부와 울산에서 진도 4, 부산은 진도 3, 대구는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고 밤에는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4일에 규모 2.6의 지진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어 오늘 규모 3.5의 지진이 있었고 이어서 규모 1.6과 규모 2.0의 여진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상황을 볼 때 이번 지진이 본진인 셈입니다. 기상청은 또 이번 지진이 밀양 단층대와 가깝지만 주변 30km 이내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한 사례가 없어서 단층대가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더 강한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확률은 무척 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두입니다.
네, 국회가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4+1 공조로 이 공수처법도 통과시키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역시 한국당이 결사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오늘도 여야 극한 대치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또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현재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연이시죠? 의상 네. 맞춰 입고 오셨는데 오늘 재밌는 대담 이어가도록 기대를 한번 의상만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황 두 분도 지켜보셨을 때고 또 주말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뭐 언론에서도 계속 동물국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은재 의원이 지난번 선진화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관왕이 되신 거죠. 사실은 그래도 국회의장이면 여야를 떠나서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물리력을 동원해서 의장님을 이제 이게 뭐라죠? 팔꿈치로 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어쨌든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민망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저렇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없어져야 될 행태다. 저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은재 의원님은 조금 너무 과도하게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글쎄요. 공천하고 연결되나요? 저런다고?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국회의장님께서 특정 정파의 편을 지속적으로 드시기보다는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임시국회 국민들도 헷갈릴 거예요. 어떤 날이 회의가 열리고 어떤 날이 안 열리는지. 그게 뭐냐면 원래 임시국회 열리면 통상 한 달 안에서 이렇게 쭉 회기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필리버스터도 막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만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3일씩 계속 쪼개기 국회를 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회기 결정의 안건을 국회 열리면 제일 먼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조차 의장님이 생략하고 다루기로 한 법안의 순서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은 1번은 무슨 안건이고 2번은 무슨 안건이고 이렇게 딱 순서가 있는데 의장님께서 원래 있던 순서 상관없이 뒤에 있던 법안들을 예산안 때도 그렇고 선거법 때도 그랬고 기습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중립적으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저 보는 사람도 굉장히 싫고요. 아마 하는 사람들도 싫을 것 같아요. 몸싸움 하시는 분들. 마침 자막에 지금 직원 같은 경우도 전체 12주에 어떤 상처를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문 의장에 대한 책임과 별개의 문제로. 국회에 대한 질서 유지권에 대한 최종 책임을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은 저런 싸움이 벌어지면은 희생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한쪽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한쪽은 뭐 무조건 막으려고 하다 보니 저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원활하게 국회의장으로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회기 결정에 대한 안건이라든지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지켜주신다면 보는 사람도 싫어하고 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저런 몸싸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아니 개선하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행포를 없애기 위해서 선진화법이 2016년도에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9년 이번 4월달 이전까지는 그 선진화법의 절차대로 지금 유치원 3법도 처리가 됐었고 사회적 참사 특위법도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유독히 지금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마치 저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법이 자유한국당이 제안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러면 지켜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화법에서의 핵심은 다수당의 권리를 보장한 법안이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있는 건 다수의 권한을 보장한 거고 그다음에 야당의 권한을 보장한 게 필리버스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이제 필리버스터 권한을 야당에게 충분히 권한을 보장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권한을 이렇게 쪼개기시로 해서 보장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화법
선진화법에는 이게 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함께 보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떨지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9일 0시를 기해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이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끝났거든요. 다시 말해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이 가능한데 사실 뭐 이인영 대표도 말을 했습니다만 싸우는 국회 연말연시 사실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거든요. 뭐 책임을 향한 두 분의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고요. 오늘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야당에서는 지난 금요일 같은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다는데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공수처법은 사실은 한교안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라고 얘기한 바 있고 이번에 아마 선거법보다는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입장이 훨씬 더 강했고 또 검찰 역시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그런 행동들은 저는 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공수처법을 왜 반대하지?라고 하는 여론이 더 높아질 거다. 그럼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만 가중되기 때문에 이미 지난 금요일 날 보여줬던 그런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동이 됐기 때문에 이번엔 가급적이면 공수처법이 국민들이 원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 법이 처리되자고 할 때 80% 국민들이 찬성했던 법입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에서 민주성을 강화하는 그런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국가 공권력 간의 제도를 만드는 거니까 반대를 하더라도 표결로서 반대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아마 이제 공수처법 4+1 협의체안이 올라오고 또 권은희 의원이 또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가 정리한 그 화면 띄워주시고 김희정 의원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질문. 네, 오늘은 어떨까요? 네, 어차피 막고자 하는 쪽과 통과시키자 하는 쪽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열리는 시간도 보통 아침 10시나 오후 2시가 아니라 오늘 오후 6시에 잡았거든요. 아까 제가 국회의장님께서 국회를 상당히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왜 오늘은 6시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제 홍당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행결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72시간 내에 국회가 열리면 무조건 자동 부의가 돼야 됩니다. 그 효력이 끝나는 시간이 5시 59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안건 상정하기 싫으니까 6시로 국회 본회의를 잡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다루기 싫은 법안은 그럼 표결로 하면 되지. 그럼 표결로 하지 않고 아예 국회를 안 여는 방식을 택하면서 한국당이나 다른 이제 한국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야당들이 하지 말자라고 하는 안은 그거는 표결로 하라라고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에 상당히 좀 모순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교섭단체라는 게 있어서 20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여야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안건도 올리고 처리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듣도 보도 못한 4+1으로 한 대표적인 법안이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국가의 권력기구에 대한 큰 재편을 이루는 건데 딱 목표는 그거예요. 내년에 설사 현 정부에 대한 이 심판 얘기가 나와도 결국은 이번 선거법을 통해서 야당이 쪼개기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지금 권력 남용이라든지 권력을 빙자한 그런 비리 사건이 막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힘을 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현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못하게 하고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법안에 이런 식으로 듣도 보도 못한 4+1이라는 걸 동원했다라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합의된 안,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 6시에 올라오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원래 원안도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누가 어떻게 고쳤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밀실국회 이런 거를 만들고 국회를 한쪽 당파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라서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빠져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4+1이 아니고 원래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2018년 12월 15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빠져나간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예산안 처리할 때도 보면 자유한국당이 당일날 7가지인가 8가지인가 날짜만 개시 날짜만 변경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일날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응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이런 재반의 사정이 원인 제공자는 자유한국당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없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안 한다 그러면은 정당 간의 논의를 멈춰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그리고 공수처법은 지금에서 나온 게 아니라 1996년도부터 해서 이회창 당시 후보 시절부터 이것은 논의가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후보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무리 뭐라고 한들 오늘 올려진 것은 6시에 표결로 상정이 된 거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국회에 계셔보셨으니까 논의를 해야 되는 정식 기구가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부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 예산안을 다루는 곳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지 않고 밀실에서 했잖아요.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리고 말 그대로 또 이번에 올라온 공수처 법안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나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내보내서 사보임을 강제로 국회법 위반하면서 했던 것도 지금 여권과 4+1의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 기구에 대한 그 논의 자체를 방해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 이전 상황의 어떤 책임을 논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시간 동안 네,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다 하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오늘 벌어진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그 김현 전 의원께서 한국당에서 지금 권은희 의원 안을 좀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의총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논의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아예 투표를 거부하는 안도 있고요. 네,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중요한 거는 검찰 개혁에는 국민들도 그렇고 한국당 의원들도 그렇고 다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 개혁과 지금의 공수처 법안을 등시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권력형 비리 사건이 한참 진행 중인 이 상황에 공수처를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반대가 주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반대하다가 보니 더 최악의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권은희 법안에 대한 논쟁은 있을 예정인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여당 중에서도 그리고 4+1에 참여했던 당 중에서도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다. 나는 반대한다라고 밝힌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신파 의원님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접촉하는 게 더 1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와 관련된 법안이 아니다 보니 이제 기명 투표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무기명 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보다 소신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무기명 투표로 투표 방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한국당이 전원이 참석하게 되면 가결 정족수가 148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기명 투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무기명 투표는 인사와 관련된 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상. 이것도 또 변경시켜가지고 꼼수를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요. 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아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처리가 어떻게 무기명으로 합니까? 국회의원이 적어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이 표결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죠.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또는 누가 기권했는지.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왜 방해하려고 하십니까? 선진화법 위반처럼 이 무기명으로 하자라는 그 의안 자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권은희 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을 반대해왔거나 아니면은 저희 4+1에서 제출한 법안에서 반대 의사가 있는 의원들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13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52명가량이 저희가 오늘 언론 보도에도 됐지만 찬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처리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지만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현 전 의원께서는 정치적 책임을 위해서라도 기명 투표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소신 의원들이, 그러니까 한국당 내 말고 여당 내 소신 의원들이 소신대로 지금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는 공수처법에 반대한다라고 밝힌 의원님들이 이제 지지 세력으로부터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반대 투표를 하기 힘들거나 또는 아예 불참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양심에 기반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라는 방식으로 국회에서는 이 방식을 열어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당이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의 형 공수처법이 그 권력구조 아니 사법 개혁보다는 사법 장악 쪽에 더 얼마나 가까운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명분을 가지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실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시점까지 여기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한국당 내 분위기는 어떻게 좀 감지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분위기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앞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 폐기 시점 때문에 6시로 좀 본회의도 시간을 미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한교안 장관과 황우여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이 제출됐을 때 표결을 위한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상정조차도 안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상정이 된 거고요. 당연히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표결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정당의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가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국회를 열어서 표결한다? 이것도 안 맞죠. 네. 네. 아니 말씀드렸듯이 계속 서로 이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법은 올려놓고 표결로 승부하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거는 아예 올리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본인들 선택에 따라서 통과될 것과 통과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그게 거예요. 정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더 심하게 했었어요. 제가 보니까 네. 민주당이 비겁하다라는 아니죠. 거죠. 한교안 장관하고 황우여 장관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는데 상정조차도 안 했던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정이 됐는데 표결 부당하기 이번에 때문에 상정된 거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회기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상정이 된 똑같은 거거든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시간을 바꿔가면서 이 법은 들어와서 니네가 반대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사해임안에 대해서는 그거는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기명 투표는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의 양심을 못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기명 투표는 인사와 관련된 것만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기명 투표는 법안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 국회법을 얘기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투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네, 아무튼 본회의 개의는 6시 지금 한 시간 정도 남은 상황이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한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민주당도 이제 4+1 내부 좀 표단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신의라고 저는 봅니다. 신의라고 보시고 예를 네, 들어 그런 부분들을 좀 선거법을 지켜보도록. 합의해서 네. 표결 처리했듯이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수처법도 같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선거법이랑 공수처 법안을 주고받았다라고 국민들에게 밝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요. 그게. 자유한국당이 2018년 12월 15일 날 사인한 겁니다. 김정은이. 아니 네. 주고받는 걸 사인한 적은 없어요. 했습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합의했습니다. 같이. 네, 요 얘기는 여기까지 주고받는 걸 사인한 적은 법안을 제출하지 마침 또 않았습니다. 김현 전 의원께서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하셨기 때문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좀 이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쟁점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는데 오늘 청문회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다선 의원을 지금도 진행 지내셨고 중이지만, 네. 이제 당 대표까지 지내서 워낙 정치적인 관록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장관을 못할 만큼의 뭐 깜짝 놀란 흥결을 발견하거나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여상규 의원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짚고 갔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아무리 그동안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 통과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장관급은 그냥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라면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 같은 거는 좀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아할 텐데 아예 그냥 좀 거저먹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는 평소에 추미애 의원님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평소에 추미애 의원님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추미애 의원님께서 본인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을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이 국회 자료 요청이 잘 안 되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주자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인이 바로 몇 년 전에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번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뭐 증인 채택 안 되는 거야,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됐다고 하지만 본인이 사인만 하면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적십자 회비를 얼마 냈는지, 건강보험은 얼마 냈는지 이런 것도 안 내셨어요. 기본적인 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검증을 하고 뭔가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평소에 추미애 의원답지 않다. 네. 추미애 의원이 이제 판사 10년 하시고 정치를 96년도에 입문해서 지역구에서만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사권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과는 협의가 아닌 의견 청취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과연 오늘 인사청문회에 응했느냐라는 평가가 있을 텐데요. 이례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주변 관리를 잘 했고 본인 관리가 됐기 때문에 여상규 위원장조차도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금실 장관의 이은 여성 법무부 장관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일익을 담당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관 인사청문회였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거를 떠나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정치인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정치인 장관이 있다가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선거 사범을 다루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인 장관은 옷을 벗고 나오는 게 더 맞고 상례적이었는데 이 시점에 이제 정치인 출신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네. 마침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 건이 걸려 있고 그때 당 대표가 추미애 지금 후보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선거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본인도 지금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런 타이밍에 가는 거는 무슨 개인 비리가 있다거나 개인 자격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이 타이밍에 적절한 인사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싶습니다. 끝으로 문제 제기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다 됐지만 김현정 의원 답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네. 연루된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적합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전략적 판단을 했고요. 울산시장의 경우는 2등과 3등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컸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략 공천을 해야 될 지역과 그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붐업을 일으켜야 될 지역 다 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했고 그걸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 거기 때문에 네. 정당 시스템이 작동된 거지 어떤 불법도 없었다. 만약 불법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 선거법으로 조사를 받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잠시 뒤 1시간 뒤 열릴 본회의 어떤 개의 상황도 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엇갈렸던 국회법 관련 부분은 저도 방송 끝나고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현정 민주당 의원 또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Parasite of Bong Joon-ho.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영화 사상 첫 황금 종려상의 주인공이 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수상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 100%, 30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핏물이 인근 하천까지 흘러들어. 돼지 썩은 물처럼 토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싫어. 이번 태풍의 위력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려 7개의 태풍이 관측 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홍하나비가 터지면서 불이 번지는 게 눈앞으로도 보이고 아비도 아니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쟁터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DNA가 일치하는 대상자가 연쇄살인만으로도 치를 떨게 했던 이춘재가 살인을 자백한 다른 살인 사건과 30건이 넘는 성범죄까지.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의 유착, 마약 투약, 성접대 의혹. 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동료 연예인의 대화방에서는 정준영 씨가 황금폰을 갖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한 가수 최종훈 씨. 일부 아이돌의 불법 행위, 그 끝이 어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강 수파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역대 최고가 풍선 효과가 17주 22주 연속 상승세 14주 연속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수습에 나선 정부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 종부세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효과가 미지수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만을 제외하고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큰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자발적인 국내 운동의 열기 속에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역사적인 사상 첫 남북미 정상회동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는 꽉 막혔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들어오고 이상의 발사체가 발사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당분간 남북 관계도 경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시계를 되돌린 후진적인 모습에 동물 국회라는 오경을 하는 20대 국회 사결 연습을 선포합니다.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딸의 논문과 장학금 특혜 의혹, 표창장 위조 의혹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야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극단적인 당장에서의 세대결 속에 대립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가결을 자신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4+1 공조를 흔들며 내부 이탈표 극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초반에 자료 제출 문제로 설전을 벌인 여야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의 이슈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주권과 안전보장을 위해 공세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 임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추후 결정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강력한 새 및 한파가 찾아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위는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기 위해선 각별한 방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국회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서 공수처법 처리에 나섭니다. 오후 6시, 한 1시간 정도 뒤죠.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4+1 협의체 회동, 또 각 당들 의원총회가 차례로 열리면서 분주한 상황인데 국회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본회의 개의 예정대로 잠시 뒤에 6시 열리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간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충돌과 본회의장 소란이 빚어지면서 개의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잦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4+1 협의체 원내대표급은 30분 전쯤부터 회동해 막판 표 점검을 마치고 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요. 자유한국당은 조금 전 5시부터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연말 연시로 넘어가는 시점인 만큼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한국당에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회의 이후에 일주일 정도 휴지기를 갖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직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3건의 동의안을 오늘 함께 처리하자는 겁니다. 한국당 의총에서 이들 제안을 받아들이면 오늘 본회의는 공수처법이 처리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할 전망입니다. 민주당도 잠시 뒤 5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뒤에
위해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공수처법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 법안 통과 조건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한다면 148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일단은 내부 이탈표를 고려하더라도 가결 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문제 없다는 게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의 생각입니다. 다만 4+1 협의체가 도출한 공수처법에 반대해 새로 수정안을 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수사권을, 검찰의 기소권을 주고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한 자신의 안에 적잖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무기명 투표를 하면 당론과 배치되더라도 소신 투표를 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무기명 투표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요. YTN이 취재한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선거법이 통과된 만큼 4+1 합의 정신에 따라 기존 공수처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나연수 기자. 오늘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래저래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 오전부터 열린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두 차례 정회가 있었지만 속도감 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초반부터 계속 쟁점이 된 주제는 역시 검찰 개혁입니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오늘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며 공수처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검찰의 기형적 인사를 바로잡을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물으며 검찰개혁 적임자 이미지를 부각했고요.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정권이 검찰과 맞서 싸우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한국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각보다 한 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초반 선제적으로 이 질문을 던졌고요. 추 의원은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법사위원장을 대리하던 김도읍 의원이 그런 식의 대답을 하는 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선거 개입 의혹은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문회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나설 인재 2호로 27살 원종건 씨를 발표했죠. 지난 2005년 MBC 프로그램 느낌표에 시청각 장애인 어머니와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효자 아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활동과 선행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원종건 씨는 세상이 널 키웠다, 이제 세상에 효도해라라는 말을 어머니가 했다면서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청년들이 때문에라는 말 대신 덕분에라는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정치를 꿈꿉니다. 정치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났다. 정치 덕분에 학벌을 이겨냈다. 정치 덕분에 차별 없는 세상이 가까워졌다. 아이들과 청년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서 지난 26일엔 발레리나 출신의 40대 척수장애인 최혜영 교수를 1호 영입으로 발표한 민주당은 설 연휴까지 영입 인사 10여 명을 차례로 소개할 방침인데요. 청년과 여성, 장애인의 방점을 두며 약자와 청년층 민심 끌어들이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넉 달 남은 총선 준비에서 민주당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의식해서일까요? 단식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입원을 했다가 7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인재 영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차 대영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새롭고 젊은 인재 영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한국당은 10월에 1차 영입 인재 8명을 소개했지만 이른바 세습 영입 논란이 불거지는 등 신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공을 들였던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이 좌절되며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이후엔 아예 1호, 2호 영입이란 말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1차 영입입니다. 1호 영입 없습니다. 다음에 하는 분들이 2호 영입이다? 아닙니다. 2차 영입입니다. 다 귀한 분이고 앞으로 더 의미가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네, 이후로는 한국당의 인재 영입은 감감무소식인데 이외에 공천 규칙을 정하는 문제에서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역구 의원 3분의 1을 컷오프, 즉 공천 배제하겠다고 밝혔고 황교안 대표는 현역 의원을 최대 50% 물갈이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입시, 채용, 국적, 병역 등 4대 비리 전력자를 제외하고 또 청년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잇따라서 나왔지만 이후에는 눈에 띄는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현역 의원도 경선을 기본으로 하고 또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신인에게 최대 25% 가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종합 공천룰을 이미 7월에 확정한 민주당과는 좀 대조적인데요. 민주당은 최근에는 현역 의원을 평가해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23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그 명단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다음 달 10일에야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이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정당들이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통에 정상적으로 총선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황교안 대표는 우리의 목표 시점은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이다. 또 모두 내려놓고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새해에는 이 공언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틀째 전원회의에서 직접 보고에 나선 김 위원장, 자력을 통한 경제 건설을 강조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8달여 만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틀째 보고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정한 북미 협상의 시한을 코앞에 두고 이틀 연속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세 변화에 따른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른 임무도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때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대외사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김정은표 국가경제발전 전략이 목표로 하는 내년을 앞두고 경제 건설을 강조하는 데도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시장이 일부 도입된 북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듯 경제 질서와 규율 정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한 뒤 농업, 축산, 과수산업의 생산력 증대 방안과 함께 과학 연구와 교육, 보건 분야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정책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유입되는 외국 문물을 의식한 듯 반사회주의 투쟁과 기강 확립도 내세웠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경제건설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이름 아래 전략무기, 전술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위한 투쟁 방향과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원회의가 계속된다고 밝혀 이례적으로 적어도 4흘 연속 이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이틀차 전원회의에서 자주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 공세 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관련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추후 토의 내용이나 결정 사항에 대해 유심히 살펴볼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당 전원회의가 이틀 이상 열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과거 김일성 주석 시대에도 사흘 이상 열린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면서 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와 감귤 주스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측과 노조 측은 임금 인상 등의 부분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회사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유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삼다수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소속 노조원 500여 명이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공장 앞 도로에서 출정식을 연 노조원들은 근로 처우 개선과 성과 장려금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 근로조건 개선 등 160여 개 조항에 대해 실무교섭 서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의 세 차례 조정과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단체 협약이라는 건 법이 정한 지침이나 우리 내부 규정을 상위하는 법령 밑에 있는 존재하는 노사 간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당초 기합의한 사항에 대한 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 공기업에 관련된 규범을 준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삼다수 공장 정비를 위해 1월 2일까지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지만 파업을 지속하면 가동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리 생산해 놓은 비축 물량이 11만 톤에 달해 최대 2달 정도는 공급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내 감귤 농축액의 절반가량을 만드는 감귤 가공 공장도 멈춰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서 회사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새 및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새해 첫날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넘이 또 해돋이 계획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파 전망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2019년 마지막 날 대체 얼마나 춥길래 한파특보입니까? 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북 일부 지역은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마지막 해넘이를 계획하신다면 철저한 한파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철원과 파주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 영하 10도, 대구 영하 6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또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어 새해 첫날에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보신다면 한파에 대비한 따뜻한 복장과 한파 용품이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새해 첫 해돋이는 동쪽 지역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서쪽 지역은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주로 난개발로 숲이 손실되는 남한, 우리와는 달리 북한의 경우는 계단밭 등 농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백두산 부근에서 금강산 지역에 이르는 북한 산림 훼손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 하명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진강 너머로 바라본 북한 산림의 모습입니다. 잡초가 듬성듬성 자라 민둥산에 가깝습니다.
강원도 남대천 주변도 숲이 빈약하다 보니 산사태로 곳곳에 상처가 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체의 산림 훼손 실태는 어느 정도일까?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지난 18년 동안 북한의 산림 손실을 추적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연구팀이 미 항공우주국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숲이 사라진 붉은색 영역이 연도가 지날수록 누적되어 나타납니다. 2000년대 들어 내륙뿐 아니라 북부 접경지대인 자강도와 양강도의 산림 손실이 두드러지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부터는 함경 남북도에서 숲이 가장 많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산림 훼손이 특히 컸다가 2014년에서 2016년까지도 꾸준한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혁명성지로 불리는 백두산이 위치한 삼지연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 삼지연 공항 부근의 산림 손실이 가장 컸고 백두산 남동쪽의 정일봉 인근 그리고 리명수역 부근도 숲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이 위치한 고성, 금강, 통천군 등 3개의 행정구역은 어땠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고성군 부근의 산림 손실이 가장 두드러졌고 금강군, 주어봉 인근 등의 숲도 훼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 우주국이 위성으로 관측한 데이터로도 지난 24년간의 숲 면적 추이를 따져봤습니다. 백두산 삼지연은 숲의 면적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반면 농지는 조금씩 늘어난 추세입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에 숲이 줄어든 게 관측되는데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했던 고난의 행군 기간이었습니다. 금강산 부근 지역도 숲은 감소하고 농지는 증가하는 추세.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부근 지역의 산림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주변이나 농촌 주변 같은 경우는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계단논이나 계단밭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북한의 경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지를 깎아 만든 계단논과 계단밭은 많은 비가 내리면 일거에 쓸려 내려가 자연재해의 위험이 큰 만큼 나무 심기 사업이 절실합니다. 북한 산림의 안정화는 미래 통일 한국에서는 모두 함께 안고 가야 할 책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함영건입니다. 네, 앞서 국회 현장 기자 연결해서 본회의가 6시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열릴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자,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4+1 협의체 소속 여야 정당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밝힐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른바 표 단속, 또 표 점검에 나설 것이다. 정족수 관련해서 최종 점검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발언이 시작이 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관영 의원이네요. 바른미래당. 금요일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4+1 정당의 후속 합의문에 관한 문제를 발표하고요. 또 오늘 공조를 해서 처리할 예정인 공수처법 그리고 앞으로 처리할 예정인 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해서 이 법안의 내용에 이미 반영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후속 조치들에 관해서 합의한 내용들을 발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4+1 정당들이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처리를 위해서 법안 처리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제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을 존중해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획정위원회에 권고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해서는 대표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항목씩만 하면 되고 공수처법 하세요. 하나씩만 하시면 되겠네. 그냥 2번 해. 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사의 적법성과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국민의 인신의 자유, 방어권 등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에 의한 수사 준칙을 마련해 형사소송법 제245조 8에 의한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 소추, 관여 금지 조항을 마련한다. 네, 사항인데요.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또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했지만 사실상 그 경찰에 대한 그 개혁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 그것을 필요한 부분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취지를 이 소논문에 같이 담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업무에 관해서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경찰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의 사법경찰 직무 개입 관여 금지,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 상황은 경찰에 대해서 논의할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앞으로의 우리의 분명한 과제로서 경찰이 이제 수사권이 강화되는 만큼 그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공수처에 이 범죄 통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보완하는 그 합의사항을 마련했습니다. 5항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규칙을 정하면서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는 합의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받아주세요. 미국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한 류현진이 현지에서 공식 입단식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류현진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내년 시즌 새 둥지에서의 활약을 위해 본격적인 몸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단식을 마치고 6일 만에 귀국한 류현진의 표정에서는 한결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류현진은 무엇보다 처음 방문한 토론토 구단 환대에 감사하고 계약 조건에도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토론토 계약하러 들어갔을 때 정말 엄청 저를 반겨줘가지고 팀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된 것 같고 저도 만족할 만한 계약 기간이었고 토론토 구단 역사상 FA 세 번째 규모이자 투수 역대 최대인 4년간 8천만 달러. 가치를 인정받은 류현진은 입단식 자리와 SNS에 이어 다시 한번 로저스 센터에서 100% 최선을 다하겠다고 팬들에게 거듭 약속했습니다. 책임감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끔 그래도 성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타선이 즐비한 아메리칸 리그, 그중에서도 최강팀 뉴욕 양키스 보스턴과 같은 지구지만 자신의 투구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바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지라고 공을 가지고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토의 에이스로 메이저리그 2기 동부시대 출발선에 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도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하는 류현진은 1월 초 일본 오키나와에서 2주 정도 개인 훈련을 한 뒤 2월 중순에는 팀의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 소집에 합류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올 한 해 스포츠 소식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이른바 미투 폭로부터 스포츠 스타들의 연이은 음주운전까지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이 사건 사고가 이어졌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면서 체육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전 코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석희의 용기 있는 외침으로 촉발된 체육계 미투는 유도 등 다른 종목으로도 확산됐습니다. 쇼트트랙 대표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드나들다가 임효준은 암벽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하다 각각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한 달 동안 진천 선수촌에서 퇴출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이 선수촌 내에서 몰래 술을 마시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는 등 비행과 기강해의 온상으로 꼽혀온 빙상계는 올 한 해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는 뜨거운 관심 속에 내한했지만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 경기에 나타나지 않아 축구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경기 내내 호날두를 기다리던 팬들은 노쇼로 일관한 호날두에게 날강두라는 별명까지 지어줬고 이후 노쇼 사건은 소송과 경찰 수사로 번졌습니다. 학원 체육계의 해묵은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기고 성폭력까지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정종선 전 뼈축구연맹 회장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에게 영구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인기 종목인 프로야구와 축구는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소식으로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삼성의 프랜차이즈 스타 박한희가 음주운전으로 불명예 은퇴했고 LG 윤대영과 SK 강승호 등 장래가 촉망되던 선수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전북의 김진수가 프로축구 K리그 국내 선수 연봉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1 11개 구단과 K리그2 9개 구단의 선수 연봉을 발표했습니다. 김진수는 올해 14억 3,500만 원의 연봉을 받아서 팀 동료 신영민과 이동국, 홍정호, 최철순을 따돌리고 처음으로 최고 연봉 선수에 등극했습니다. K리그1 11개 구단의 연봉 총액은 844억여 원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9천여만 원으로 나타났고 K리그2는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이 8,9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단별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북이 4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서울, 강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집니다. 오늘 낮 기온은 6.8도로 예년 기온은 5도나 웃돌았는데 지금은 4.5도를 가리키고 있고 밤에는 영하 4도, 내일 아침에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밤사이 제주 산간에는 최고 8cm, 호남은 최고 5cm, 충남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8도에서 1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0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1도, 광주 1도, 부산 4도로 예상됩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넘이 시각은 강릉 오후 5시 15분, 서울 오후 5시 23분, 안면도는 5시 29분이 되겠습니다.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뜨겠고 서울은 7시 47분에 뜰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구름이 잔뜩 끼고 특히 중서부 지역은 눈도 날리면서 해돋이를 감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모레까지 매서운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돋이와 해넘이 관람하실 때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4+1 협의체 원내대표 회동 현장은 보셨고요. 이 한국당 의원총회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본회의가 6시에 열릴지 어떨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